스마트하신 분인데 여기서 일부러 그럼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을 놓는 그런 맞습니다.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컨셉은 들키면 안 되니까. 글쎄 말이에요. 좀 굉장히 프로입니다. 사실 천재예요. 네. BTV를 사랑하는 바이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종진의 바이아키 아요. 네, 오늘은 교양의 집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제1부 유럽, 제2부 아메리카 이은, 제3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네. 약간? 네. 저 자신이 뭐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집중적으로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집사에서 약간 제가 또 고양이 집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소미를 키우시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 소품을 제가 대만에서 사온 걸 앞에 두었고요. 지금 이 세트도 뒷부분에는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요쪽 한번 싸우시겠어요? 잘 보이시죠? 네, 몇 마리예요 도대체? 글쎄 말이에요. 뒤에도 고양이가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요? 이런 고양이들의 힘을 받아서 오늘 네. 고양이 집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동북아시아, 네, 네. 서아시아, 네. 남아시아, 네. 뭐 중동이라 불리는 서남아시아도 있고. 글쎄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네,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어요? 일단 뭐 대륙 이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한번 살짝 했는데 그렇죠. 네, 기억하고 계시는지 아시아가 어디서 왔다고 특히 그랬죠? 네. 동쪽에서 뜬다는 네. 아스 아니겠습니까? 역시 예.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절대 네. 10분 전에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아니죠. 집에서 공부해온 겁니다. 이분 진짜 원래 좀 네. 스마트하신 분인데 여기서 그럼요.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을 놓는 그런 맞습니다.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컨셉은 들키면 안 되니까. 글쎄 말이에요. 좀 굉장히 프로입니다. 사실 천재예요. 네. 아시아라는 말과 유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네. 아카도에서 동쪽을 뜻하고 해가 뜨는 쪽을 뜻하는 아스라는 말과 서쪽을 뜻하는 에레브란 말이 있는데 이게 각각 어원이 돼서 유럽과 아시아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네. 제일 먼저 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네. 이 중국이라는 명칭 자체를 뭐 국호로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중화민국부터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각 왕조의 이름으로 뭐 명이나 청이나 원이나 뭐 진이나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중국어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온지는 아세요? 어디서 왔을게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컨셉이지 설마 원활한 모를까? 진행을 위해서. 제가 글쎄 얘기하면 말이에요. 재미없죠. 글쎄 말이에요. 네.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는데 차이나는 진에서 온 거예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잖아요. 네. 진시황. 네. 네. 그러니까 진이 진화로 변했고 거기서 차이나가 온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진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에 이미 통일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차이나로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외부에 굉장히 잘 알려진 강대국이 큰 나라라는 얘기죠. 이제 중국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홍콩이지 않습니까? 네. 홍콩이라는 이름은 그렇죠. 어디서 왔을까라는 건데 홍콩을 한자로 보시게 되면 향항이라고 씁니다. 네. 향이 나는 항구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근처에 있는 수많은 섬들에서 향나무들을 많이 키웠대 옛날부터. 근데 그것을 이 홍콩 섬과 요 근처에 있는 항구에서 이게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향나무들을. 그러다 보니까 향나무들을 모아서 이 광저우 지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향나무들의 집산지 해서 그가 되는 항구에서 향항이 붙었고 거기서 이제 그 발음이 광동어로 해서 홍콩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투르크족은 원래 어디서 살았던 그 민족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알타이 산맥이라든지 몽골 고원유 근처에서 네. 이 투르크족이 원래 살았던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한 6세기쯤 되면 이 투르크족이 제국을 건설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돌골족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나요? 그 돌골적이면 그 고구려랑 맞닿아 있던. 예, 이쪽으로 가기도. 네, 동돌골, 서돌골 네, 아시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돌골이라는 게 투르크를 음치한 말이에요. 투르크가 돌골이에요. 그러니까 돌골이 투르크로 보기도 하고 일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네. 어찌됐건 이 돌골족이 이쪽에서 이제 강성한 나라를 6세기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골족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재해를 겪고 가뭄도 겪고 또 인구는 늘어나는데 먹고 살기는 어렵고 또 당나라 혹은 또 나중에는 요나라 이런 쪽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니까 서서히 서진을 하게 되죠. 네, 돌골족들이. 네. 투르크족들이 네. 200년간에 걸쳐서 이게 쭉 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터키까지 가게 됩니다. 터키를 그대로 발음을 읽어보세요. 투르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래서 이 터키 쪽까지 가게 돼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바로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이후에는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래서 투르크를 영어 발음식으로 읽으면 터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이름이 터키가 된 거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투르크족처럼 생긴 사람들의 나라란 뜻이에요.
투르크족이 가기 직전에 이쪽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네. 이란을 옛날엔 페르시아라고 불렀잖아요. 어. 페르시아어로 나라를 뜻하는 말이 바로 스탄이래요. 이 근처의 나라들이 다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페르시아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탄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랜드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수많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붙게 된 아, 거죠. 축구할 때마다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본다면 영향을 네. 미친 것이 처음엔 페르시아 쪽이 강한 영향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투르크족에 강한 영향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건 이 투르크족은 사실은 원래 몽골 근처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인데 이게 여기까지 갔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대단하네요. 굉장한 그 여정을 한 거죠. 이게 민족적으로 이쪽과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는 사실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요.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견해들이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건 이런 중앙아시아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하면 아프간족들의 나라란 뜻이죠. 파키스탄은 원래는 청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란 뜻이에요. 근데 이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이 스리랑카가 원래는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이고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찢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이 인도는 이제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게 되는데 새로 나라를 만들 때 나라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뜻은 청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에서 파키스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스펠링을 조합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파키스탄은 스펠링을 머리 글자로 5개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5개 지역의 이름이에요. P는 펀잡, 파니까 A는 아프간, 그 다음에 K는 카슈미르, 그 다음에 I는 이란, 그 다음에 S는 신두. 이렇게 돼서 이 5개 지역을 합쳐서 파키스에다가 플러스 스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유력한 어떤 네. 썰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이름이 되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인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세시대 유럽에는 아시아는 사실상 거의 인도로 알려진 거예요. 알렉산더가 여기서 말하자면 그리스 위쪽에서 마케다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복을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인도 접경까지 왔거든요. 인더스강까지. 대단했네요. 네, 대단했죠. 한 네. 10여 년 정도의 사이에 정말 대제국을, 헬레니즘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인도까지 오면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라는 명칭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원래 인도가 강성했을 때 이쪽에서는 강성했던 나라가 고대에는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네. 페르시아와 인도의 접경에 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더스강. 인더스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네.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인더스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 그대로 강이라는 뜻으로 신두라고 불렀대요. 근데 신두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더 리버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뜻이에요. 워낙 큰 강이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강이 워낙 크니까 이 강의 이름으로 이 민족과 이 대륙 이름을 사람들을 나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어에서는 S 발음이 어렵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H로 대체해서 신두라는 이름을 힌두라고 부르게 됐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그 종교를 힌두교라고 하잖아요. 힌두는 말 그대로 인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마케도니아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어에서는 이번에는 H 발음이 또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힌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두에서 이 강 이름이 인더스 강이 됐고 아. 인도가 돼서 이 전체 이름을 인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인도. 네, 영어로 인디아라고 붙이는 이유는 인도에다가 라틴어 이아를 붙여서 인디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는 강 이름이다. 바로 인더스 강 이름이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인더스 강은 인도가 아니에요. 파키스탄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이쪽에서 국경선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인도라는 명칭은 인더스 강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란이 이제 식민지에서 20세기에 독립을 하게 될 때 페르시아라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은 원래 옛날부터 페르시아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이걸 이란이라고 바꿨죠. 이란이라는 것은 아리안족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같은 걸 드러내게 되는데 아리안족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이름을 이란이라고 붙이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는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게 사우드 왕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드족의 아라비아라는 뜻인데 아라비아는 사막민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름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라는 나라도
여기가 아시리아라고 그랬죠. 아시리아 제국. 얘기하려고 그렇죠.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딱 그 의미죠. 보니까 알겠네. 대충 논리적으로도 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네. 그 A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발음도 약하고 앞부분에 모음이니까. 그래서 시리아 자체가 아시리아랑 똑같이 동쪽에 있는 나라란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이름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국민 스스로가 이제 일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국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네. 일본국이라는 이름을 중국에서는 이제 부르는 어떤 발음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 중국어는 또 발음이 약간 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여기 왔었단 말이에요. 원제국 때. 쿠빌라이 칸의 그 조정이 있었잖아요. 친했죠. 네. 그렇게 마르코 폴로가 와서 돌아가서 이쪽 지역에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그 동방견문록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마르코 폴로가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를 한 거예요. 왜냐면 다 들리는 대로 새로운 지명을 받아 적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데 일본국이라는 세 단어의 한자어를 고대 중국어 발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듣고 자기 뒤에는 지팡구라고 들린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 지팡구라고 적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지팡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지팡구가 계속 어원이 바꾸다 보니까 저펜까지 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쪽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서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쪽 지역이 주로 인도와 중국 그다음에 일본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홀대받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이름이 붙었냐면 인도 차이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인도 차이나면 인도와 차이나 중간에 있으니까 인도 차이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섭섭하겠다. 굉장히 섭섭하죠. 예. 더 섭섭한 건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네, 멀리 있는 데다가 이름이 인도네시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인도의 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대한 영향과 인도에 대한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비슷한 쪽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캄보디아는 인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앙코르 같은 데 가보면 많은 경우에 힌두교 사원이잖아요. 맞아요. 양식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뭐 자카르타라는 너무 유명한 도시라거나 아니면 이 섬 이름이 자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섬 이름이 수마트라잖아요. 이 자바섬이나 수마트라라는 섬의 이름도 산스크리트어예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가 말레이 반도인데 네. 말레이 또는 말라이가 산스크리트어로 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고지대에 높은 산악 지역이 많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명칭이 산스크리트어로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쪽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은 거죠, 영향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힌두교 쪽에 인도 쪽에 영향을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나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대륙 쪽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어디로 갔는가? 처음엔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지역을 멜라네시아라고 하거든요. 멜라네시아까지 도망갔다가 여기 미크로네시아예요. 여긴 멜라네시아예요. 그리고 이쪽 하와이를 포함한 이쪽 넓은 지역을 폴리네시아라고 하잖아요.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폴리라는 것은 여럿이란 뜻이잖아요. 네. 폴리감이란 말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는 많은 섬들. 멜라네시아는 멜라닌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다란 뜻이니까 아. 검은 섬들. 미크로네시아는 작은 섬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평양 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네시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리스어에서 오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건 원래 인도네시아에 살던 원주민들이 멜라네시아로 가게 되고 다시 점점 이쪽까지 퍼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와이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하와이가 언어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하와이가 옛날에 이 자바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바섬,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불렀냐면 이바이키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바이키가 하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고향이라는 뜻이기도 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애초에 왔던 그곳을 고향으로 그리우면서 그것 자체가 지역명이나 나라명이나 이런 것들이 됐다는 얘기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앞으로 미래가 주목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잖아요. 네. 이 베트남 우리나라하고도 큰 관련이 있는데 이 베트남을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의 월나라랑 관련이 있습니다. 5월 동주란 말 아시죠? 알죠. 네,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네. 사람이 같은 배를 타면 사이가 안 좋은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지만 근데 풍랑을 만나면 또 서로 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네. 이제 5월 동주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오나라가 여기 상하이 지역이에요. 과거에. 네.
월나라는 그 밑에입니다. 이 두 나라가 붙어 있어요, 거의. 월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월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이나 뭐 이쪽에서 밀리게 되니까 점점 퍼져서 요 지역까지 내려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월족이 남하에서 만든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 베트남의 원류가 되었다. 이런 어떤 설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과거에는 대월국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큰 네. 월나라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응유엔 왕조가 생기게 되는데 네. 19세기 응유엔 왕조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마지막 봉건 왕조예요. 근데 응유엔 왕조가 이제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네.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그 월나라에서 내려왔던 것을 또 더군다나 대월이라는 과거의 명칭도 있었으니까 남월이라고 하자라고 지은 거예요. 남쪽에 있는 월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남월이라고 지어서 중국에 사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당시에는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도 중국에 대해서 조공을 하는 관계니까 네. 나라 이름을 지으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청나라잖아요. 청나라한테 가서 우리가 남월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청나라 조정에서 그걸 딱 받아보고 남월은 안 된다라고 퇴짜를 놨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중국 역사에서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은 거예요. 남월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월남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려보내니까 응유엔 왕정에서 월남도 좋다라고 해서 월남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월남이 한자로는 월남이지만 월이 베트남어로는 비에트예요. 그래서 비에트남. 다시 말하면 원래는 그게 그렇게 된. 네, 원래는 남비에트였던 거죠. 남월. 네. 근데 이걸 중국에서 뒤집어서 비에트남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이름 생각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터키가 영어로 칠면조이기도 하잖아요. 네. 칠면조하고 터키하고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뿔닭이라는 닭 중에서도 이제 약간 터키 비슷하게 생긴 칠면조 비슷하게 생긴 뿔닭이라는 닭이 있어요. 뿔닭을 터키 상인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터키 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터키 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쪽에서는 다 뿔닭을 터키 닭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미국 그 대륙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야생 칠면조를 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봤던 뿔닭하고 비슷하네 라고 하니까 터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터키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뿔닭과 터키가 비슷한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 네. 터키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터키라는 나라 이름하고 아메리카에 등장하게 된 그 야생 칠면조의 이름이 같게 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네, 그 터키 옆에 있었던 이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으로 새롭게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페르시아 이 지역 페르시아라는 나라명은 파르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파르스는 말을 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걸 한번 고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길들이는 문화를, 말을 사용하는 어떤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몽골 제국이 이쪽을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이 사람들이 진군하는 거 엄청난 속도. 전술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해서 이 활을 사용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이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거죠. 맞아요. 유럽은 뭐 몇십 킬로짜리 막 갑옷 입고 그러니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몽골이 휩쓸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처음 싸우게 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소식을 전쟁터에서 뭘로 보냈어요? 마라톤 기억나시죠? 예. 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이 이 운동 경기가 생기게 된 이유도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뛰어가서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를 대략 그 정도는 된다 해서 현재 이제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42.19m로 네.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네. 말하면 그리스의 전령들은 도보에서 달리기나 걷기로 이용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말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미. 말을 통해서 이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신기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말을 타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해서 페르시아가 파르스에서 오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민족에 대한 인상이나 어떤 문명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 그게 강일 수도 있고 말을 탄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람 얼굴의 색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게 아프리카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상당한 나라의 이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흑인의 나라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수단이 흑인의 나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볕에 얼굴이 그을린 사람들의 나라란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라 이름이 됐어요. 네. 소말리아도 흑인의 나라란 뜻이고요. 네. 이 모리타니도 어원적으로 따지면 흑인의 나라란 뜻이고 네.
그다음에 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경우에 다 흑인의 나라라고 한 이유는 유럽 입장에서 보면 사하라 이남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빛이 검다라고 네. 생각을 했겠죠, 고대에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붙인 건데 어찌됐건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다 흑인의 나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사실은 유럽인들의 인상을 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계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 그런 명명이 된 거죠. 아프리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륙 이름 자체는 아프리카라는 말은 아프리에라는 말에서 왔는데 로마랑 이제 카르타고랑 굉장히 전쟁을 벌였잖아요. 네. 그래서 포에니 전쟁 기억나시죠? 근데 포에니 전쟁을 벌이고 나서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말할 때 이 지역 이 카르타고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프리라고 불렀어요. 고대 로마에서. 네. 아프리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양지 바른 곳. 실제로 이쪽에 가면 날씨도 굉장히 좋고 지중해성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아프리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프리카 전체를 부르는 어떤 명칭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칭에서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뭐라고 볼까요? 이런 비극적이거나 강제되었던 역사를 씻으려는 노력들을 직접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스리랑카란 나라도 실론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바꾼 이유가 그런 거고요. 대표적인 게 짐바브웨 같은 나라예요. 네. 짐바브웨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세계 전지 지도책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려서. 근데 그 지도책을 보면 짐바브웨가 로디지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로디지아는 로지의 나라는 뜻인데 세실 로즈라는 영국의 어떤 사업가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 회사가 남아프리카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이쪽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회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세실 로즈의 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로디지아라는 나라로 1970년대까지 이름을 불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말할 이름을 만들면서 로디지아라는 이름은 치욕적인 거잖아요. 네. 영국 상인들이 자기를 점령한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침탈의 흔적이 나라 이름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짐바브웨로 바꾸게 됐는데 짐바브웨는 고대 이쪽에 있었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거대한 석조 건물들을 뜻하는 당시 이쪽의 말 이름 자체가 짐바브웨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빛나는 역사를 계승한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인데 필리핀은 사실은 필리핀이 서구에 알려지게 된 게 마젤란 때문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젤란이 이렇게 해서 태평양을 발견하고 쭉 가서 이렇게 필리핀까지 가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죽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필리핀이라는 것이 스페인 쪽에 알려지게 되고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필리핀은 결국 스페인의 식민지가 돼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황태자 이름이 펠리페 2세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페 2세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붙이게 된 거거든요. 이 나중으로 본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름일 수도 있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요? 네, 뉴욕이라는 이름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 어원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뜻인가 하면 뉴욕은 말 그대로 새로운 요크라는 뜻이고요. 네. 그때 욕은 요크공이에요.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된 그때는 아니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영국의 제임스 2세가 된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요크공이 이 지역이 원래 뉴욕 지역은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네덜란드 사람이 거기를 점령했다는 뜻이죠. 네. 그 네덜란드 땅을 영국이 전쟁을 해서 뺏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뺏을 때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요크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요즘 관광지로 각광받는 뉴칼레도니아 있지 않습니까? 네. 뉴칼레도니아는 새로운 칼레도니아라는 뜻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쿡 선장이거든요. 네. 쿡 선장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자기 아. 고향 이름이 칼레도니아예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뉴 칼레도니아가 됐고 네. 그런 어떤 이 명명의 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의 역사이고 예. 정복의 역사이고 침탈의 역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어떤 이름들 속에는 어떤 비극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름들이 남아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나중에 바뀌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어쨌건 현재로서의 우리가 불려지는 지명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20세기 들어서 음. 국가명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지도에서 이름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많죠. 들었어요. 미얀마 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버마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나라 이름들도 그렇고 도시 이름들도 그렇죠. 네, 작가님.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네. 교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요? 뭐 진짜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네. 그중에서 이제 이 지역을 인도차이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식민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된 인도차이나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제국주의적인 침탈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이름들 얘기했는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측량의 역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제국주의적인 움직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멜러 영화로 너무 유명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죠. 네. 이제 북아프리카가 무대인데요.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렇게 두 편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파이안 여러분 아시죠? 네. 모두 BTV 열정액 오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양 집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타겟 타임 파이어! 키아!